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2위 정도 규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신탁업계 14개 신탁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비사업도 그렇고 단원펀드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한국자산신탁의 김석빈 과장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더운 날씨에 저녁 시간에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바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자산신탁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예정입니다. 먼저 이 신탁 방식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신탁 방식과 더불어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탁이라는 단어는 사실 기존에도 되게 익숙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금전 신탁을 은행이 하기 때문인데요. 이 신탁 방식에 관련해 가지고 일부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소유주들 어떤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무 5구역 관련 사항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신탁 방식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셨으면 어떤 신탁사를 선정해야 과연 우리 주민분들한테 좋으실지, 그래서 한국자산신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입 배경입니다. 신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을 신에 맡길 탁인데요. 여기서 앞자는 이제 금융기관을 뜻하는 신자인데 뒷자인 이 탁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탁회사는 부동산 신탁회사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신탁계약이라는 것, 신탁등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저희 합법적으로 이 소유주분들의 재산을 수탁받아서 그곳에 관리, 개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가 될 텐데요. 위탁해주시는 주민분들은 신탁 재산으로서 재산을 보호받고, 수탁받는 저희 신탁사는 저희가 업무를 대행해서 한다는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도,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도입 배경인데요. 2015년 9월 2일 구의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 구의대책은 서민 주거 안정화 방안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조합방식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 문제 제기가 어떤 내용이었는고 하니 사실은 기존 조합 방식이 가지는 굵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이죠. 그 내용을 보시다시피 사업성을 부족시키는 행위가 있고,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어떤 집행부의 비리라든지, 그리고 이로 인한 사업 지연, 그리고 일부 업체들한테 의존하는 상황으로 인한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 삼은 것은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 실제로 표현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행정 절차에만 9년에서 10년 정도가, 그러니까 추진이 승인으로부터 수요자들 이사 나가기 전까지만 거의 10년이 가까이 걸린다는 얘기가 국토부에서 직접 발표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지금 한국감정원이죠. 그래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지없이 수많은 어떤 부적정 사례가 적발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수사 의뢰부터 행정제도까지 다양하게 지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기존의 조합 방식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조합과 협력업체, 건설사 간의 유착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사례들을 보시면은 이거 아주 최근에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작년 11월, 12월 거의 반년 조금 넘은 시점만 해도 정비사업장 8곳을 점검한 결과 100건이 넘는 부적정 사례들이 실제로 적발되었습니다. 여전히 조합방식에서 일부 조합방식 사업장들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명한 내용이죠. 저희 실제로 방송인 오영실 씨가 아마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그런 관련인데, 반포주공 1단지권에서도 그렇게 해서 건설회사와 조합장과의 유착관계가 이렇게 문제 삼고 그렇게 어떤 보도가 되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6월에 기사가 나서 조합 비리가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 조합 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이제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소유주분들께서 일일이 객출을 해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고 나중에는 사업비 대출을 받기 전까지는 초기 사업비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마련할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공지원정책으로 이를 융자를 통해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제가 실제로 2018년부터
2023년 올해 것까지 발표가 되었는데 융자금 지원 계획 규모를 보면은 적게는 160억에서 많게는 300억 수준이 오나 이 금액은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 사업장에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나 오세훈표 정비사업이 최근에 대두가 되면서 조금 금액이 올랐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턱없이 낮은 상황인 거죠.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특정 사업장, 이를테면 신림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비가 과연 융자로 지원될지는 그것은 가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또한 계속해서 국토부자료 기준입니다. 특히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국토부에서 짚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주체를 설립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적을 하였고 구역 해제가 수많은 곳이 불문제 적용돼서 사업이 지연되다가 해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신체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원에 몰리는 현상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전체 소유주를 아울러서 갈 수 있는 부신체역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차법입니다.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행정 절차가 지연되게 돼 있고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 사업이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 기존에 이런 조합 방식에서의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셨다시피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신탁회사, 신탁업자가 공식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 당시 개정됐던 내용을 제가 직접 가져온 내용이고 실제 7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입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존 조합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한 게 신탁회사였고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황 혹은 현행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작년 8월 16일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이고 8.16 부동산 대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신탁 방식의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들로 저희가 신탁,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시행자로 지정이 되거나 하려면은 전체 토지의 3분의 1 정도를 신탁 등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국공유지 동의요건을 제외한다든지 아니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지금 이제 신림 5구역 같은 시점에서조차 사업 시행계획, 사업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이것은 지방에 해당되는 내용을 일단은 도입이 될 것이지만 이런 획기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나온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실제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본회의를 올해 6월에 통과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먼저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시행계획을 같이 통합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들, 그리고 신탁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개정이 됐고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만큼 신탁 방식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것이죠. 그 다음으로 신속통합계획입니다. 사실은 이따가 그 신림 5구역 내용 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신림 5구역은 작년 말에 신속통합계획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서 아주 사업이 참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신속통합계획은 공공의 지원을 통해서 빠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죠. 대표적으로 신속통합계획이 가지는 장점들은 심의를 통합해서 하는 통합심의, 건축, 교통, 경관심의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종상향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일부 기부 찬합을 통해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어떤 내용들인데요.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그리고 공공이 지원을 함에 따라서 기존에 길었던 사업기간을 줄여서 빨리빨리 이주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사의 자랑 중 하나인 여의도 시범아파트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속통합계획 1호 사업지인데요. 재건축 중에서 그렇고요. 재건축이지만 현재 최대 높이 65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가 신속통합계획에 대해서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행하는 사업장들 중에 무려 3곳을 신속통합계획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원구에 있는 상계중호 5단지 같은 경우는 전 사업장들 최초로 신속통합계획 지금 통합심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방식을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신탁회사 직원으로서 신탁 방식이 굉장한 장점들을 갖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기존의 방식과 대비해서 어떤 것들이 장점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신 노란색이 조합 방식이고요.
우측에 보이는 게 신탁 방식, 그리고 특히나 시행자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시행자와 대행자가 있는데, 일단은 시행자 방식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행자 방식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시행자가 업무 대행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사 그리고 신탁 방식의 진정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시행자 방식을 생각하거든요. 여기 빨간색 보시면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규구역 지정 이후에 시행자 고시가 조합 설립인과 같은 개념인데 바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기존 조합 방식과 비교해서 초기에 신탁사가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추진위를 구성해야 되고 승인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생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만 지정되고 나면 바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 그 동의 요건은 기존의 조합 설립인가와 같습니다. 그 이후의 사업 절차는 일단 동일한 걸로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좀 보완드리겠습니다. 예, 방식인데 이 빨간색 글씨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업 방식 비교 중에서 내용들인데요. 사실은 신탁 방식이라고 해서 기존의 조합 방식이 갖고 있는 아까 절차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절차들을 당연히 다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주민 대표기구인 조합에는 이사회와 대위원회가 있죠. 자,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될 것인가, 주민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똑같이 정비사업위원회라는 주민 대표기구를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소유주분들 투표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기구는 기존의 조합은 총회가 있다면 똑같은 개념으로 저희는 신탁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위원회를 주민분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 다음에 신탁회사가 신탁회사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정비사업위원회와 협의해서 그리고 의결 받고 보고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또 건설사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공사건에 대해서는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합 방식은 분양불이라 그래서 공사비 부분에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합 방식은 분양불이기 때문에 분양대금이 들어와야 공사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분양에 굉장히 집중하게 돼 있고 분양이 안 될 것을 감안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은 기성불이라 해서, 기성이 이제 공사의 진행 상황, 공정을 말씀드리는 거죠. 공사한 만큼 공사비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시공사에서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으로서 공사비를 높이 불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시공자 입장에서도 신탁 방식은 상당히 합리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사한 만큼 공사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업무 체계도가 좀 복잡하게 돼 있으나 여기 지금 직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신탁회사가 사업의 중심을 잡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당연히 각계 관계들은 똑같습니다. 신탁회사가 직접 금융기관과 이제 보증하고 자금을 대출받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다른 협력업체들과의 어떤 연계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사가 전문 인력들을 투입해서 정비사업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신탁 방식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되게 일목요약을 해놨는데, 신탁 회사가 가지는 특장점을 정비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신탁 방식의 장점입니다. 자, 신탁 회사가 가지는 장점이 있을 텐데, 우선은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일반 조합 방식에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조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리게 되면은 비리에 대한 것과 의존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소유주 각취는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와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 신탁회사가 직접 신탁회사 시정도를 통해서 사업비를 대출받고 자금 대환으로써 사업비 조달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 낮추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데 9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국토교통부가 봤죠. 사실은 본 궤도에 올라서 사업 시행 계획인가, 어떻게 재개발을 할 것인가,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기존 소유주분들의 종전가를 어떻게 정산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의 본 궤도에 올라가기 전에도 이미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기존의 추진체가 구성돼야 되고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신탁 방식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회사가 시행자가 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시행 계획인가의 본 궤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굉장히 사업기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공사비. 공사비는 전체 사업비의 보통 한 70%, 많게는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큰 항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조합 방식에는 시공사가 분양불로 사업에 참여하는데요. 분양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실은 공사비를 조금 높게 책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원가가 나올 것이고 원가 대비해서 이익률이 나올 것인데요. 왜냐하면 분양이 안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시공사도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선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제 리스크가 생기겠죠. 특히 이자도 발생할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사실은 직접 공사에 드는 비용들, 직접 공사비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공사비용 그리고 재료비 이런 것들은 사실 신탁 방식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비용에 대해서 시공사들이 조합 방식에서는 조금 공사비를 더 높게 책정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신탁회사는 기성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일정 부분 신탁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공사비가 보통 산정될 때는 공사비에다 연면적을 곱해서 선정하는데 이 전체 금액에 비하면 기본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신림 5구역처럼 구역이 넓고 크고 나중에 지어질 세대수가 많을 경우엔 더 그렇겠죠. 실제로 하우징 헤럴드라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일 활발하게 보도하는 기사를 내는 매체인데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매년 공사비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데 실제로 보도자료에 의하면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이 공사비를 비교했을 때 같은 시공자가 공사비를 제한한다라도 아까 설명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적게는 뭐 몇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게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신탁회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는데요. 저희는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게 된다면 소유주분들께서 금감원에다가 민원을 넣으실 수도 있고 그럼 저희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으로서 투명하게 사업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신탁하는 게 은행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을 신탁하는 게 부동산 신탁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처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 관리와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드리고 사업도 공정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조합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신탁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고 신탁회사의 장점들 이를테면 전문인력 구성하고 신탁회사 신용문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며 공정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도록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 인가받고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신탁 방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탁 방식의 오해와 진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탁회사라는 이 신탁의 단어에 대한 막연한 어떤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는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데요. 먼저 신탁회사는 개발이익을 형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탁회사는 신탁 개정 대여금, 신탁회사가 대여해드린 사업비에 대한 이자와 사전에 저희가 동의안내 책자를 통해서 소유주분들에게서 동의를 받은 신탁 보수 외에는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 신탁법 제36조로 명기가 되어 있고 개발이익은 소유주분들 통해서 당연히 환원되는 구조인 것은 조합 방식과 같습니다. 신탁하면은 개인 재산권 행사가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 계약을 하더라도 일시 해지를 하고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하신 이후에 다시 신탁 등기를 마칠 수가 있고 이런 비용들은 사업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대출이나 전세 등 지금도 활발하게 저희도 진행 사업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신탁하면은 신탁회사의 재산이 맡겨지기 때문에 재산이 날아간다. 그것이 아닌 것이요. 신탁법 제22조는 강제집행 등의 금지가 있는데 이 신탁법 제24조에 수탁세 파산 등과 신탁재산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분리되어서 관리된다. 이것은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분리한다는 개념인데 어떤 신탁사를 통해서 신탁재산을 신탁등기를 하셨든 신탁재산은 신탁회사와 상관없이 신탁재산으로서 분류되어서 관리된다는 뜻인 건데요. 이것은 신탁법으로서 지금 명기하고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소유주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또 오해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도시정비법 48조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내용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은 소유주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특히 주요 의사결정들, 업체 선정, 특히 이제 소유주분들의 재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은 모두 소유주분들의 의사결정 통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탁법뿐만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보법에서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 방식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조합 방식과 동일한 의사결정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기구를 설립해놓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부분인 걸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탁회사 마음대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당사가 실제로 있었던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예비 신탁사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남서울 대학교 건인데, 여기서는 준비위원회 측에서 협력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 입찰 직전에 변경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고, 이 부분을 그대로 수용해서 바로 반영해가지고 수요주분들이, 그러니까 준비위원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가 신탁 방식은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직접 공사비에 드는 비용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자체가 낮으니까 혹시 건설사가 네임드가 아닌 곳이 들어오지 않느냐, 실제 당사가 시행하고 있는 현장들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여의도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부터 탑10 건설사들이 다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선정한 시공사들만 해도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DL, ENC 등 메이저 회사들이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시공사 입장에서도 신탁 방식은 되게 합리적인 사업인 겁니다. 실리 모구역 관련 사항인데 이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신속종합계획 내용입니다. 작년 12월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 실제 기사까지 남으로써 지금 굉장히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었죠. 그리고 아까 여기 지적도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일종 일반지역이 혼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측, 남측, 동측으로 해가지고 서원역, 신림초, 권우봉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림현대 아파트까지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예정구역에 경사도 같은 것들이 있어서 공사여건 같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신속통합계획의 장점을 살려서 기부채납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사업성을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하려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겠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회사 소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탁 방식이 이렇게 좋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신탁회사를 선정해야 될 것인가? 신탁회사를 선정할 때는 경쟁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수많은 신탁회사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회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 예, 우선 당사는 MDM 종합부동산금융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행사에 해당하는 것이 저희 모기업인데요. 부동산 시행사라고 하는 것은 인허가 금융 분양에서 주요 역량을 집중하는 업체를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특히 신탁회사는 2008년에서 10년 사이에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해서 2010년에 모두 민영화됐습니다. 이전까지 공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영화됨에 따라 어떤 모기업에 속하게 됐냐가 되게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었는데요. 저희 모기업에 해당하는 MDM 같은 경우는 국내 제1의 부동산 시행사고, 이따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분양에 대한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신탁사로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회사가 많이 크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말씀드린 모기업이 하는 것들인데요. 분양에 관련해서 고급화 전략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실제로 분양가가 높은 단지조차도 분양을 완판하는 사례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상품 자체를 개발하려는 시도를 항상 합니다. 그래야 당연히 분양가에 적합한 상품이 될 것이고,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나올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시세 자체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분양이 잘 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여의도에서 진행하는 청약권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쟁률이 되게 상당히 좋았거든요.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통해서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 노하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지금 신탁사로서 저희가 속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신기관도 정해져 있고, 특히 저희 한국자산신탁 속에는 정비사업 전문 인력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내 신탁사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조직인데요. 정비사업 부문으로 승격을 했고 2개 본부에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관리 경험이 중요할 텐데요. 해본 사람이 알고 많이 해본 사람이 잘 안다. 이 문구를 제가 어제 넣었습니다. 원래 설명에 자리에 안 넣었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소유주분들에 비해서 제가 좀 어릴 수도 있고 하지만은, 역시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밑에 나온 내용 같은데 많은 경험과 노하우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어서 그런 건데, 실제로 당사가 지금 시행자 방식을 6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탁회사 중에 제일 많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본부에서만 5개 사업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자 방식과 대행자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저희 회사의 수행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시행자 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회사가 조합의 역할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의 초기에 신탁회사가 관여하게 되어 있고 정비구역 지정 시점 혹은 그 이전과 이후에 이 정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대행자 방식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이후에 신탁회사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행자 방식이 더 많은 공이 들고 품이 들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자산신탁은 전체 신탁업계에서도 시행자 방식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저희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있는 실적들인데요. 여기 지금 벌써 6개 실적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5개가 수도권 사업장이면 하나가 부산의 사업장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행자 방식이 난이도가 높고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하는 회사가 중요하다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와중에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장들 대부분이 지금 사업 시행 계획인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전 단계들을 다 거쳐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시행자 방식 중에서도 가장 속도가 빠른 사업장들을 저희가 다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여의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여의도에서도 신탁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의도와 재건축에서만 1호 사업지, 신탁 방식 1호 사업지에 해당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그리고 2호에 해당하는 여의도 광장아파트 둘 다 우리 신림5구역과 마찬가지로 신속 통합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둘 다 지금 여의도 아파트 지구에서 이제 정비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신기루성 2차 아파트 상계종 5단지가 있는데요. 이게 신기루성은 이제 통합 재건축이고 상계종 5단지는 신속 통합 계획입니다. 근데 둘 다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포 3번 1중일지구의 재개발 사업도 저희가 따끈따끈한 또 재개발이죠. 재개발의 신탁 방식 시행장에서는 거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례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많은 건수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규모마저도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해본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행자 방식을 하고 있는 한국자산신탁이 가장 일을 잘하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정비사업 수행 시점 관련해가지고도 저희가 수많은 실적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고 각종 사업 방식도 다양하고 사업 규모도 다양하게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서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권 신탁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신탁사, 은행권 신탁사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금융권 신탁사와 네, 그리고 이제 그 네. 비금융권 신탁사의 차이점이요? 네. 사실 차이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금융권 신탁사들의 뭐 이제 주장은 이제 금융권이기 때문에 더 낮은 금리로 해서 더 빌려줄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금융권의 그걸 뭐 주주라면은 그거는 주주에 대한 어떤 이익을 손실시킬 수 있는, 다른 예를 들어 내가 약 뭐 100조 원의 돈이 있는데 내 자회사가 하는 일에 그 일을 뭐 1%대 금리로 빌려주고 2%대 금리로 빌려준다. 그러면 그 100조 원을 내가 다른 곳에 뭐 4%, 5% 이상 받을 수 있는 곳에 빌려주는 게 더 맞잖아요. 주주 이익으로 따진다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이제 내부에 있는 신탁사에서부터 1차 의결을 받아야 되고 2차로 모회사로 가서 2차 의결을 또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 내부사 결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절차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에서 1, 2차 심의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당연히 일의 그 진행 순서 그리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 김석빈 과장이 얘기해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다 진행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제가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일 보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물론 신탁사업을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한 게 그 비용이 과연 얼마 정도가 될 것이냐. 총 사업비를 기준 잡느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 신탁 수수료가 지불되는지 아마 제일 궁금한 사항입니다. 네, 당연히 신탁사가 무상으로 일을 하진 않겠죠.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을 할 텐데요.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것은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1종과 2종이 혼종되어 있는데 2종보다는 1종의 땅들이 더 많이 있죠. 그러면 저희로서는 100개를 짓는 것보다 110개, 120개를 더 지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매출액의 일부 몇 %를 저희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하는 구조입니다. 신탁사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매출액을 키우려고 노력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수를 늘리는 것도 좋고, 상품화를 고급화 시켜서 분양가를 높여서 그만큼의 매출액을 늘려도 좋고, 그게 서로가 윈윈인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아직 저희가 입찰을 제한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몇 %다, 몇 %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다 저희 경제 신탁사도 발표를 또 해야 되고 하니까요. 또 질문. 신탁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탁사가 그 금융광고론의 관련 운동을 네. 말씀하셨지만 그 금융권을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여러 내가 확인했는데 재개발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재개발에 대한 영향을 역량을 일단 저희가 재개발에 대해서 이 신탁 방식의 그 사례가 좀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 지금은 법 개정에 대해서 국공유지가 이제는 뭐 동의하는 데 있어서 면적에서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3본 1동 1집으로 되어 있는 현장도 그 법이 바뀌기 전에 다 받은 현장이에요. 즉 토지 신탁 계약을 하나하나 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탁이라는 개념 자체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일단은 막연하게 신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신탁 관계에 의한 소유권이 변동이 와요. 제 한국자산시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소유주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내 전세를 놓기 위해서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한다든가 한다고 하면은 이걸 일시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일시적으로 풀고 다시 재신탁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조금 발생할 수 있어요. 소유주 입장에서는 내 재산 내가 행사하는데 왜 신탁사한테 연락해서 해야지? 그럼 신탁 안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룸이나 빌라들이 많죠. 거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제 월세 계약, 전세 계약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재산권 행사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신탁 계약을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 재개발을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사례가 좀 적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절차들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신탁 방식도 성공 사례가 점점 더 쌓여갈 겁니다. 그 신탁사 선정이 된다면은 그 건설 CM 콘스트럭션 매니저먼트에 대한 조직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까? 네, 저희가 기술팀도 보유하고 있어서 별도로 저기 CM은 조직 구성이 안 돼도 된다 이거죠? 네, CM 업체를 별도로 뽑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직 안에 CM 조직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예, 신탁회사에 갖추고 있고, 그 재개발 노하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고 싶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시행자 방식의 거의 최초에 해당한 사업장이 3번 2동 1지구, 저희가 작년 말에 시행자 지정이 됐는데 그 재건축에 비해서는 재개발이 시행자 방식의 어떤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실 이건 시행자 방식은 아니고 대행자 방식이지만 뭐 부평 4구역 재개발이라든지 이것을 실제로 2,000세대를 저희가 분양 완판을 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대구에서도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희 한국자산신탁이 업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벌써 분양까지도 간 사례들이 있는 거죠. 2,000세대 완판도 순식간에 저희가 이뤄낸 것도 있고 오피스텔 돈까지 따로 상품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노하우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한국자산신탁이 시행자 방식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초기 노하우가 있을 뿐더러 분양에 대한 노하우도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30분에 질문이 10분이어서 요 룰은 좀 공정하게 좀 적용해서 일단 질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아쉬우신 질문은 따로 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이제 설명에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자산신탁이었습니다. 박수.